SVB 사태로 국제금융시장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가운데 어제 이 시간이었죠. 홍콩과 한국 금융사가 다음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지방은행의 대출이 집중된 이 상업용 부동산과 슈퍼프라임 모기지가 2차 위기를 일으킬 것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1차 위기는 넘겼지만 2차 위기는 남아있다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이 SVB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은데도 강하게 반등하지 못했네요. 네, 최근에 한국의 부동산 시장, 강남의 부동산 시장에서 예. 이전에 그 저금리 시대 때 연예인들이 뭐 100억 이렇게 대출 이렇게 받았던 것이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서 많이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미국도 그런 사태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슈퍼 모기지 시장에 해당했는데요. 예. 오늘은 이분에 대해서 우려가 나옴에 따라서 장 초반에는 그 SVB가 퍼스트 파티너스에 예. 인수했다는 소식에 의해서 장 초반에는 좀 다우존스 지수가 많이 오르다가 장막판에 이런 우려 때문에 나스닥도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다우도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일단 뭐든지 이렇게 위기 사건이 되면 값싼 물건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인수하는 시장을 프라임 M&A 시장에 대비해서 세컨더리 M&A 시장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세컨더리 M&A 시장이 2008년, 2009년 서프라임 리먼 사태 이후에 다시 쓰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퍼스트 파트너스가 SVB를 인수하는 이런 시장을 계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지방은행에 인출된 은행이 대형은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미국의 지방은행 사건은 종결됐다. 어제 자막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는 예. 사실은 지방은행의 예금 인출 부분은 국채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했던 장기성 투자 금액이 인출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형은행에 지금 가는 금액이 1,000억 달러 이상 나오더라도 예. 대부분 다 MMF에 다들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시 입출금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예. 있는 상품. 그래서 빠져나가는 예금은 장기성인데 대비해서 들어가는 대형은행금은 수시 입출금 일회계적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방은행 이익이 일단락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사실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적당한 것이 아닌가. 내지는 안전국면보다는 진정국면에 진입된 것이 사실 그런 표현이 적합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오늘 2차 지방은행에 대한 위기 이 발생 여부가 오히려 1차 때보다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일단 상업용, 지금 이 주제도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도이치방크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도이치방크가 저렇게 흔들리면 집중했던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가뜩이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국내에도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리츠 상품들의 손실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지방은행의 새로운 위기에 내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 그다음에 슈퍼 모기지론 주거용 부동산에서는 아까 집값도 양분화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전반적으로는 위축된다. 그러나 서부와 동부를 볼 때는 서부는 산호세라든가 샌프란시스코라든가 실리콘밸리 과거에는 있는 사람들, 연예인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고급 주택을 샀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는 1월 달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10% 이상, 산호세 같은 게 20% 폭락하는 수준인데요. 이게 슈퍼 모기지론 시장이거든요. 예. 지방은행이 대출했는데요. 이게 새로운 뇌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미증시는 1차 지방은행 얘기는 진정부행이 돼서 사실 그동안 나쁘고 생각하면 강한 반등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는 예. 강한 반등하지 않고 오늘 3대 지수별로 혼조세를 보이고 상승했던 다우존스 지수마저 상승폭이 장 후반에는 상승폭을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은행 위기가 지금 상업용 부동산 섹터로 전염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확실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디지털 사회입니다. 예. 개인도 서로 소셜 네트워크에서 서로 연결돼 있지만 은행 시스템도 전부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특정 은행의 문제는 다른 그 은행 시스템 문제로 이렇게
전년 여부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도이치방크 은행 이 도이치방크는 뱅크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도이치방크는 독일어이기 때문에 방크로 그냥 썼습니다. 예. 상업용 대출의 약 대출 규모가 46조 원 정도 돼 전체. 이 중에 50%가 미국의 상업용 대출에 집중해 있습니다. 예. 이 문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전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의해서 이렇게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규모는 7,200조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그렇거든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지난 3월 이후에 경제 주체에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갤러핑을 올림에 따라서 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이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되겠죠.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이렇게 사무실이라든가 뭔가 이런 것을 전부 예. 기존의 실리콘밸리 임대료가 높은 지역에서 전부 딴 쪽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 문제에 의해서 일단 사무실에 이렇게 찾고자 하는 수요자를 못 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금리가 높기 때문에 세입자를 못 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공실률이 많이 되는데요. 아시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과거에 미국의 어떻게 보면 쇠퇴하는 미국의 가장 건질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경제가 활기가 됐던 겁니다. 공실률이 그때 정상적으로 보면 한 3% 미만이었었는데요. 예. 지금 공실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19%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1월 수치입니다. 예. 공실률이 저렇게 높다 보니까 당연히 상업용 부동산 가격, 아까 집값 얘기했는데요. 예.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지금 가격이 25% 급락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그쪽 지역의 각종 리츠 상품들의 가격 손실이 돼서 지금 아마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리츠 상품에 대해서 가입한 사람들이 손실폭이 커서 지난주에 한 강의에서 예. 어떤 이렇게 고객분께서 사실 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리츠 상품에 대한 손실폭이 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이런 문의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낙폭이 심해지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예. SVB 사태에서 일단 퍼스트 파트너스 인수된다 하더라도 SVB가 갖고 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소속되어 있는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자금 대출을 해주지 못할 때는 그 기업들이 사실상 되고 인접의 레러스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세제 혜택을 주는 상태에서 예. 실리콘밸리가 이렇게 공허하게 되거든요. 예. 그럼 공실률은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2차 지방은행 이익 문제 관련해서 또 다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사실 지금 문제는 상업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집값 붕괴론도 같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세계 주거용 부동산 소위 예. 집의 가장 중심지죠. 그것도 강남의 중심지죠. 그 예. 중심지를 보면 알겠죠. 강남 지역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최근에는 좀 반등의 기미가 일부 지경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락 국면이 지속되고 예. 있다고 보겠습니다. 가장 상징 지역의 서울의 강남이 그렇으니까 다른 지역은 사실 설명할 필요가 없죠. 세계 집값은 동시다발적으로 하락 국면이다. 특히 거품이 많이 발생한 예. 미국과 캐나다 같은 또 영국과 같은 이런 선진국들의 집값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최부하 캐스트께서 미국의 지금 주택시장의 양분화 과정을 얘기했습니다는 서부는 아주 떨어지고 있죠. 예. 동부는 사실 서부에 대비해서 호황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호황은 아닙니다. 동부도 집값이 지금 예, 하락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황이라는 표현을 그냥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일부 지금 플로리다라든가 예. 이런 지역의 가격 상승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은 작년에 자연재해라든가 뭔가에서 베이스가 많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베이스 효과 때문에 그렇지 전반적으로 미국의 집값이 금리가 상당 기준으로 0.25에서 5%로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버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역이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걸 동서부로 나눴을 때 서부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겠는데요. 자, 댈러스 연전이 올해 집값이 20% 정도 폭락 가능성을 제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 11월에 FOMC 의사록에 보면 그것이 상업용 부동산이든 주거용 부동산이든 가격이 떨어지면 담보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금융 시스템 문제가 된다. 담보력이 이렇게 해서 담보가 되는 부분에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 결국
충격 정도가 약한 대형적 지방은행에서부터 이렇게 문제가 터지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미 페드도 작년에 11월 FOMC 의사록에서 금융의 건전성 문제가 굉장히 훼손당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던 사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리는 국면이 페드의 책임론이 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2008년 당시와 달리 제가 그때 당시에 미국에 있었는데요. 2008년 당시와 달리 지금은 고급 주택일수록 강남의 연예인들의 고급 빌딩에 지금 매물이 내는 것처럼 고급 주택일수록 이렇게 가격 하락폭이 큰 것. 그리고 고급 주택의 상징이었던 산호세라든가 실리콘밸리라든가 캘리포니아의 집값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이런 것이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사태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급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좀 우려되는 마음이 크기도 한데요. 사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빠지는 이유, 결국에는 각국의 금리 인상 때문 아닙니까? 네, 너무 급하게 떨어지는 게 문제다. 홍영권 지적하셨죠? 예. 그게 바로 경제 주체들이 대응할 정도로 사실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예. 부작용이 적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빨리 가격이 떨어지는 게 문제다. 홍영권의 지적은 예. 반대적으로는 너무 빨리 경제 주체들이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금리를 올렸던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예. 지금 상태에서 보면 미국의 금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금리가 올라간 건 아니죠. 예. 작년 3월 대비해서 1년 만에 앞서 말씀드린 같이 475 베이시스 포인트가 올라갔죠. 예. 이런 측면에서 자, 유럽은 뒤늦게 더 금리로서 단계 더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보면 기준금리가 올라가지 않는 국가가 아마 선진국 중에서 1번. 예. 그다음에 중국이라든가 하는 건 기준금리를 낮춰서 미국과 디커플링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보면 대부분 다 지금까지 보면 단기의 금리를 경제 주체에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빨리 올렸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세계가 80개국이 금리 인상이 됐는데요. 일반적으로 베이비 스텝이라 하는 0.25%보다도 두 단계 이상 하는 빅스텝의 금리 인상을 추진하는 국가가 60개국입니다. 예. 이거는 각국 중앙은행 역사상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주체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응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모든 정책은 후폭풍이 있는 거거든요. 예. 긍정적 효과가 없으면 효과가 적으면 부정적 측면은 더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정책에서 보면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의 서메이션에 대해서 사실 그 서메이션 총량의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상수치를 갖고 있다 하는 에로 교수의 얘기들을 보면 자, 예. 상수인데 컨스탄트인데 자 긍정적 효과가 많이 나오면 후폭풍은 적은 거고 그렇죠? 예. 항등식이니까 그 다음에 자 긍정적 측면이 적게 나오면 부정적 측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기준금리보다 오히려 부동산 대출 담보 금리가 더 높은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세계 부동산의 담보대출 금리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예. 작년에 페드가 금리 인상 이전에 그때에 비해서 평균 3배 정도, 평균 3배 정도. 이건 단순히 0.25% 대비해서 4.75니까 미국은 그만큼 이렇게 충격이 더 컸을 겁니다. 예. 근데 세계에서 보면 3배 정도 이렇게 가고요. 미국에 이제 30년 일반적으로 미국은 모기지 금리할 때 서프라임이든 뭐든 전부 30년이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CPM 방식으로 원리금 상환해서 매월 일정 금액씩 까나가는 방식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국내에서 이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있는데요. 예. 초기에는 이자만 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원금이 까지게 되는 거죠. 이런 그 CPM 방식으로 하는데요. 30년 모기지의 최고 금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 저건 이제 연초는 올해 초가 아니라 작년 초입니다. 작년째 3%에서 최근에 6.7%입니다. 2배 이상이 되죠. 예. 버틸 사람이 뭐 있습니까? 그렇죠. 버틸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뭐냐. 그동안 미국도 마찬가지로 저금리 체제에서 각종 금융사가 뭐냐. 전부 고객들한테 돈이 없습니까? 근데 금리가 이렇게 싸지 않습니까? 저 집 보세요. 내 돈 가지고 투자하면 20년, 30년 걸립니다. 빌려서 쓰세요. 금융기관들이 모두 재테크 세미나 하면서 저도 포함되겠습니다는 재테크 세미나 하면서 돈이 없더라도 금리가 쌀 때는 빌려서 하세요.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경제 주체들이 대응하지 못하는 정도죠. 예. 그게 이제 LCB 사태를 빌어서 줄줄이 나오는 사태다. 그래서 물가 잡는 게 우선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항상 뭐냐.
항상 이미 위험수위가 높을 때는 우리 가게들도 마찬가지로 자 성급하게 내출을 해서 경착륙하는 거면 연장시켜야 된다. 항상 한국은행이 그걸 촉진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반대하다가 지금 상태에서 이 사태가 터지니까 미국도 금리 인하, 한국도 이제 금리를 인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급격한 금리 인상도 문제지만 또 다른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구 절벽도 한 몫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구 통계학점은 부동산 가격을 전망할 때 어느 금융사 CEO랑 같이 할 때 인구 예. 통계학적 관점 가지고 이제 전적으로 거기에 의존해서 하는데 그건 잘못된 분석입니다. 예. 이 금융 사이드가 실물보다 3대1 정도로 금융 사이드가 높습니다.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 관점에서 자산 계층들이 이렇게 줄어들 때는 가격이 떨어진다. 잘못된 분석이다. 지금은 해외에서 개방화 시대 글로벌 솔루션 인구가 들어옴에 따라서 자기의 구조가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인구 통계학적 관점이 맞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16년에도 한국의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 시중은행이 5개 시중은행이 다음 2017년에 집값이 15% 폭락합니다. 근데 집값이 올랐습니다. 예. 이 인구 통계학적 관점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지금의 집값 하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구 통계학 관점으로 전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는 지금의 집값 하락을 불러일으키는 국가들 대부분 다 선진국들이 인구 절벽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금리 문제와 함께 인구 절벽도 지금의 집값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세계 부동산 가격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락하면서 시카고 공포라는 단어도 들리고 있고요. 또 지방은행 위기 더 확산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서부 지역에서 예. 각종 범죄 사건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도로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상업용 부동산이라든가 텅 빈 집에서 많이 발생하는 걸 보실 겁니다. 예. 이게 범죄 소굴로 변하는 거죠. 이게 과거 디트로이트가 시카고가 배드타운에서 디트로이트가 자동차의 노조 문제 때문에 그게 했을 때 배드타운이 시카고에 거기 공동주택이 이렇게 되면서 거기에 마약 소굴이든가 뭔가 해서 시카고 공포를 난. 근데 그것이 실리콘밸리든가 서부 지역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이 예. 범죄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냐 한때는 휴양도시, 고급주택 도시, 연예인이 많이 가는 도시, 할리도 함께 이런 것이 지금 집값이 아까 보면 폭락세에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방은행을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미국의 사실 관리감독처에서 벗어난 은행을 오늘 밭준동 한국경제신문 신입 편집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금융에 밝기 때문에 예. 그거를 사실 굉장히 중요한 뉴스로 다루는데요. 감독에 벗어났던 금융을 보통 그림자 금융이라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 국내은행에서 구분을 많이 하려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번에 파월 의장이 대형은행만 규제한 5천만 불 이상의 대형은행만 규제하니까 이 2,100건은 SBB 그다음에 사실 퍼블릭 세큐리티 이런 데는 예. 다 벗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벗어나는 게 바로 그림자 금융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은행은 상업용 대출에 대출을 70%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는 사실 슈퍼 프라임에 아주 집중되는 대출을 하는 상태거든요. 예. 이 가격이 떨어지면 상업용 대출이 떨어지면 저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 부동산 부분의 부실화에 따라서 예. 경기 문제라든가 뭔가 해서 앞서도 이제 카사카란가요?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경기 침체의 시작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하는 연준 지방은행 총재의 분석도 예. 있었습니다는 이런 고리가 지금은 저쪽 서부 지역에서 나오게 된 배경으로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슈퍼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우려된다 이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슈퍼프라임 모기지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네, 새로운 것을 배우니까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항상 새로운 것은 좀 시간을 갖고 설명해야 되니까. 자, 이번에는 2008년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인데 예. 이번엔 슈퍼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지는 점보프라임 모기지 사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선 미국의 모기 시장을 한번
구조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는 사실 중하위 계층이죠. 예. 그래서 페니맥 오래만에 들어보시죠. 프레디 미기의 이 보호 대상이 되는 아주 중하위 계층의 모기 시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2008년은 그게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프라임 모기지론 시장은 뭐냐? 중상위층을 대상으로 하는 모기지 시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슈퍼 모기지 시장은 강남의 소위 연예인들이 하는 대출 시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있습니다. 초부유층 대설 주택담보대출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자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 자연재해로 이제 불타버립니다. 고급 주택이. 그리고 뭐냐?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그런 쪽에서 보면 임금 놓고 모두 놓고 임대료 높다 보니까 댈러스라든가 이런 건 전부 제가 작년 11월과 올해 3월 달에 사실 미국의 주미상공회의소에 이렇게 그 79회 주비의 회장님들 일부 쪽에서 다시 또 한번 만났는데요. 제가 예. 이제 올해 그 세계 10월에 세계 스타트업 대회 미국에서 거치는데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맡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그분들의 얘기 들어오면 미국의 주마다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빼내서 지방 제어로 이렇게 확충하기 위해서 다른 데 보는데요. 다른 데 보이겠습니다. 아까 텍사스라든가 예. 그다음에 마이애미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댈러스라든가 집값 상승이 다 높았죠. 왜냐?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들이 오니까. 그렇죠. 가니까 사실상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슈퍼 모기지론 시장은 자 바이든 정부에서 초부유세 부과되죠. 예. 대출 받는 거에 대해서 고금리가 되죠. 자연재해가 많죠. 각종 비용 상승되죠.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 분에 부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08년 서프라임 모기로 대비해서 지금은 슈퍼 프라임 모기지론 시장이 지방은행에 집중돼서 대출해줬던 이분이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장막판에 이렇게 상승폭을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반납하는 꼴이 된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슈퍼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최근처럼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빨리 빠지면 경기 침체 리스크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왜 지방은행 연준총재가 앞으로 경기가 이렇게 침체가 우려된다 하는 시작을 얘기했을까 하는 측면은 예. 일단 SBB 사태를 계기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 가뜩이나 댈러스라든가 전문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뭐냐 한국 사람들만 실리콘밸리 환상을 갖고 있지 이미 실리콘밸리는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이런 상태에서 가뜩이나 임금이라든가 임대료가 비싼 상태에서 이번에 다시 SB 사태로 인해서 스타트업에 대한 대출이 이렇게 안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실리콘밸리의 문제는 더 비어지겠죠. 그럼 뭐냐 미국의 밑바닥에 해당되는 부분의 경기가 좀 어려진다는 측면이 되겠죠. 예. 두 번째는 있는 사람들의 대출이 불실화되면 소위 뭐냐 엔타이블 에스펙 역자산 효과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는 거죠. 자, 미국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역자산 효과를 앨런 그리스퍼 장이 저렇게 추정했습니다. 예. 한국은 역자산 효과가 굉장히 크죠. 자, 이게 우리나라의 좀 왜 집값이 뭐냐, 집값을 살려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혹시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집값을 또 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서운하실 겁니다. 근데 한국은 재테크에 아직도 부동산을 70%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상 미국과 달리 한국은 집값 하락에 대해서 경기 침체 하락 효과가 더 역자산 효과가 엄청나 큽니다. 예. 밑에 사람들은 뭐냐? 이렇게 해서 경기가 침체되면 깔때기 효과, 트리클 다운 이펙트에서 밑에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를 살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경기 회복에 부동산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재테크의 70%가 부동산, 그리고 경기 침체 효과가 미국보다 몇 배나 나는 상태에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뭐 윤석열 정부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경기가 사나이지 경기가 침체되면 있는 사람은 삽니다. 없는 사람이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이해해 주십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 이제 루비니 교수가 얘기했던 사실 그 복합 위기 문제. 그리고 오늘 월드뱅크에서 최부학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는 사실 앞으로는 획기적인 투자라든가 그다음에 노동 생산성이 증가한다든가 각종 비용을 줄여서 잠재 성장률을 높이지 전에는 자 앞으로 세계가 잃어버린 10년이 올 수 있다. 신흥국들 고도성장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계 성장률이 2% 초반으로 가라앉는다. 2% 초반으로 가라앉는다. 예.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2% 초반은 먹고 살기도 힘든 겁니다. 그 성장률 가지고는. 이런 쪽의 경고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와서 다음 달 IMF 총회에서는 그동안은 인플레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라 하는 측면에 금융 시스템 안정 문제에 굉장히 논의안건이 많은 시간이 할애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돈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